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네. 결국에는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수면 임플란트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고, 음, 진정법이라는 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인데, 어, 불안감이 감소된다고 통증 자체가 없어지진 않거든. 통증은 분명히 있어. 근데 그 통증에 대한 여지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야. 이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 건드려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긴장되고 걱정된 상태에서는 그 반응도 되게 과장되게 나오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사람들이 통증으로 느끼지 않는 거를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데, 진정이 되게 되면 그 역치 자체가 사실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마취할 때 소리 지르던 사람도 소리 안 지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일단 기억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미다졸람을 쓰면 그 약이 들어가서 눈이 풀리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기억을 못 해. 그러면은 아팠던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진료에서도 아픈 거 못 느꼈는데, 그리고 사이너스를 그 측방으로 레터럴로 여는 그런 좀 수직적인 절개가 많이 들어간 그런 치료 같은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플랩을 정말 조금만 열고 또는 그 내비게이션이나 플랩리스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는 마치 풀려도 아픈 거를 거의 못 느끼거든. 더군다나 진통제가 우리가 라인 잡은 데다가 진통제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약도 먹고 거의 아픈 거를 못 느끼고 치료가 끝난 거고 치과 치료 별거 아니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게 심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더 수월해지는 거지. 그래도 진통 마취 없이 치료를 하는 건 아니야. 반드시 마취는 해야 돼. 치과 치료가 잇몸에 칼을 대고 하는 그런 거는 어쨌든 미다졸람이 진통 효과 자체는 없거든. 근데 아산화질소, 엔토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다. 보면 되고 프로포폴도 진통 효과는 없어. 진정 효과만 있고. 그래서 진정시키는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최소 진정, 의식화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 거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엔토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진정, 의식화 진정으로 가는 경우 중등도 진정이라고 하거든. 중등도 진정을 목표로 하는 거고, 조금 더 약을 넣게 되면 깊은 진정과 의식화 진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요거를 목표로 하는 거고, 깊은 진정은 웬만하면 가지 말라라고 해. 전신마취보다 더 위험해. 전신마취는 애초에 그 자발 호흡이 안 될 때 인공호흡기가 산소를 넣었다 뺐다 하고 아예 에어웨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애초에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해 오히려. 근데 깊은 진정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호흡이 안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준비를 안 해놓고 해버리면 숨을 안 쉬어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깊은 진정까지 가지 않는 걸 목표로 하는데 환자들은 수면 임플란트라고 수면이라는 그 표현이 깊은 진정 또는 전신 마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이상 더 깊은 진정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식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는 해줘야 돼. 그리고 잠을 자면 오히려 깨워서 할 거라고 환자분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중간중간 저희가 깨워서 숨을 잘 쉬는 걸 보고 안전하게 치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진정법은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떻게 진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먹는 방법, 가스를 넣는 방법, 엉덩이나 어깨에 근육 주사하는 방법, 정맥을 잡아서 정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혀 밑에 넣는 그 미다졸람도 혀에 넣는 것들도 있어. 혀에 넣는 방법, 또 직장, 점막에 넣는 방법, 비강내에도 뿌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경피 피하진 정법이라고 해서 서브큐테니어스로 넣는 방법. 어쨌든 주사 찌르긴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맥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 애들한테는 더 큰 트라우마로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애기들은 경구랑 흡입진정법 두 개를 섞어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독립적으로 하는데 옛날에 소아치과 원장님들은 두 개를 막 섞어 쓰기도 했고 3번까지 같이 했어요. 엉덩이 미다졸람 주사까지. 물론 양은 정말 조금 넣긴 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섞어 썼는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 어떤 게 더 크게 발현될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먹는 거는 애가 중간에 토해버리면 얼마큼 흡수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엉덩이 주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느리지만 얼마큼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 대처하기가 좀 애매해. 그리고 엔토는 좋긴 하지만 어쨌든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애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소아치과에서 많이 일어나거든. 몇 년에 한 명씩은 가끔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그래서 요새 소아치과 원장님들은 대부분 흡입진정법 또는 경구 흡입진정법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쓰게 돼 있어. 그걸 제일 많이 하지. 옆에 소아치과 원장님도 두 개를 섞어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이 그 소아치과 중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흡입진정법 요거 하나로 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 대신에 흡입진정법만으로는 애들이 제대로 안 자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약을 넣지 않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 치과 분위기, 음악, 뭐 시각적인 이런 보조적인 걸로 애들을 더 진정시키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흡입진정법을 할 거고 또 정주진정법을 할 거고 두 가지만 하게 될 거야. 정주진정법은 진정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그리고 정맥 안에다 넣기 때문에 빠른 약효의 발현 시간이 있고 또 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환자가 너무 안 자면 역전제를 넣어서 바로 깨울 수도 있는 거고 또 라인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어떤 아나필락시스가 생긴다든지 아니 아나필락시스 말고 뭐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있을까 뭐 심장이 너무 안 뛴다든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 약물을 넣어서 그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졌을 때 또 혈압을 높이는 것도 같이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응급 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될 거고 감시 장치,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적은 양이 너무 심하게 자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깊은 진정에 빠지게 되면 숨을 안 쉬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흡입과 정주 의식화 진정법 요 두 개를 하겠다는 거고 환자한테 첫 번째 전신마취가 아니다. 건드려서 반응하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깊은 진정은 웬만하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ECG, 혈압, 호흡수, 그다음에 심박수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환자가 숨을 안 쉬거나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선맥이 왔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두 번째 필요한 거고 수술 전 환자의 검사를 좀 확실하게 하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혈액 검사 자체는 하지 않지만 환자한테 전신 질환이라든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되고 캐치를 해야 되고 수술 중에 환자가 잠을 너무 깊이 있게 자지 않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수술 후 환자의 산소 포화도라든지 맥박수, 혈압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왔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었을 때 환자를 집에 보낼 수 있는 수로 환자 평가를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 전후 지켜야 될 주의사항, 동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고지하고 챙겨가지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게 흡입 정주 진정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원하는 것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자는 게 적당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징전법을 쓰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흡입진정법 같은 경우에는 N2O를 쓰는 경우에는 일단은 걔가 의식화 진정이 되지 않아. 정말 얕은 진정. 우리가 술 취했을 때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몸이 붕 뜨는 느낌, 말도 약간 어눌해지고, 손발이 찌릿찌릿하고, 몸이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적정할 거고, 미다졸람을 쓰는 의식화 진정법, 정주 진정법에서는 여기 화면 위에 보면 본 적 있니? 저번에 환자? 약이 들어가면 눈이 이렇게 풀리는 거. 딱 저런 표정을 짓거든. 베릴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베릴 사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눈이 초점이 흐려지면서 반쯤 감겨. 근데 웃긴 거는 말은 다 해. 근데 본인이 했던 얘기는 기억을 못 해. 요 사인이 왔었을 때는 치료를 하면 돼. 근데 눈을 반쯤 감은 상태에서 저 왜 안 자요? 원래 안 자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막 몸을 뒤척이고 하면 묻거나 치료를 중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 정도는 말이 어눌해지고 베릴 사인이 왔었을 때 또는 사람마다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 어, 자기가 치료를 잘 받으면 자기 엄마, 아빠, 친구 다 데리고 올 거다. 한 번 했다가 또 5분 뒤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속 자기 친구 많다고 올 수 있다고 간혹 거친 말과 행동 욕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 대부분은 잠이 들거나 코를 골고 가끔 이렇게 자다가 움찔하는 거 있지. 그렇게 움찔하기도 하고 호흡이 깊지 않아. 되게 얕은 숨을 쉬면서 호흡수도 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산소 포화도도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요 위에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멀쩡한 사람들도 의외로 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코를 덮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호흡을 깊게 하는지 적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산소 포화도랑 맥박수로 보통 알 수 있어. 긴장하게 되면 몸에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심장이 빨리빨리 뛰거든. 근데 진정하게 되면 심박수가 원래 좀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미다졸람이 들어가서 마치 심도가 좀 높아지잖아. 그러면 오히려 심박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시 증가를 해. 왜 그러냐면 호흡이 얕아지게 되면 그리고 숨을 좀 적게 쉬게 되면 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이 우리 몸에서 바로 일어나거든. 그 방법이 바로 심장이 빨리 뛰는 거야. 그래서 이니셜로 물어보잖아. 환자 산소 포화도, 맥박수, 혈압을 물어보는데 이 산소 포화도와 맥박수는 환자가 베릴사인이 온 다음에 약간 자는 듯한 느낌이 들면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게 돼 있고 맥박수는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 보통 한 산소 포화도는 1, 2 정도 떨어지고 맥박수는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가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식은 없는데 경험상 대부분 이 맥박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환자가 이거 포를 덮어 있어도 이니셜을 물어보고 내가 가서 딱 보면 산소 포화도는 변화가 없더라도 맥박수가 좀 올라가 있으면 아 얘가 지금 치료해도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역으로 느끼고 그냥 그때는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니셜을 좀 잘 적어줘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한 거고 애초에 이렇게 환자가 완전히 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환자에게 미리 고지해줘야 돼. 수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거나 또 이렇게 와에 자는 게 아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는 경우에는 자꾸 언제 자냐면 질문을 하지. 며칠 전에 봤던 그 사진 찍는 그 사람도 저 언제 자요? 저 안 자는데요. 자다 깨다 하면서 계속 깨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자는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무섭지도 않아. 그냥 자는 걸 원하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취를 해야 되는 거를 강조하고 국소 마취를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에 도포 마취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료 초반에는 환자가 눈이 풀렸지만 정말 자기를 원해, 갑자기. 아니, 자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계속 자기를 원해. 그런데 마취하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리면 진짜 곤란한 거야. 입이 안 벌어져서 불락 마취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취할 때까지는 진짜로 안 자게 자꾸 깨워줘야 돼. 자더라도 마취하고 바이트 블랑 누르서 자야지. 미리 자버리면 깨우고 뭐 하는데 시간이 한 10분 또 써버리고 이렇게 10분, 20분 써버리게 되면 또 수액 깔아야 되고 귀찮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환자한테 자는 게 아니다, 자는 게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해주고 진짜로 자면 마취할 때까지만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취가 이렇게 다 되고 나면 마취가 이제 퍼질 때까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진료를 시작하고 그때 이제 깨어 있는 거지. 칼 대려고 그러면 저 언제 자요? 또 이러거든. 그러면 뭐 1mm 정도 더 넣고 조금 더 깊은 진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약을 추가로 넣고 진료를 하면 보통 무난하게 치료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안 되면 거기까지 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임플란트를 못 심고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든 심으려고 하면 서로 피곤해. 환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술자와 어시스트가 너무 피곤해서 여차하면 그냥 안 심고 나오는 것도 고려해봐야 돼. 그리고 그 전에 보호자한테 환자분이 너무 난동 피워서 못한다고 얘기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진짜 1도 안 자는 사람도 있어. 수치 변화도 없고 베릴 사인도 안 오고 했던 얘기도 다음에 물어보면 다 기억하는 사람. 미다졸라 하면 5mm, 10mm 넣었는데도 안 자는 사람. 그랬을 때는 결정을 해야 돼. 그냥 할래? 아니면 프로포폴을 좀 더 넣어 좀 강한 약을 넣고 할래? 원칙은 프로포폴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거든. 역전제가 없어서. 호흡 억제가 좀 심하고. 그래서 그때는 덱스메데토니딘이라는 또 다른 이제 진정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환자가 잘 때까지 또는 진정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 프로폴이나 미다 같은 경우에 넣자마자 1분 안쪽에 반응이 오는데 얘는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오더라고. 근데 우리가 한 환자한테 10분, 15분을 더 약을 넣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할지 프로포폴을 조금 넣어서 한번 해볼래라고 하고 시도를 해볼지 이렇게 정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포폴을 써. 왜냐하면 숨을 안 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환자가 예를 들어 금식도 안 해왔는데 안 자냐고 그러고 1도 안 자고 프로포폴을 넣으라 그러면 그건 약간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라고 하죠 환자한테. 그러니까 미다를 5 넣고 전혀 1도 반응이 없는 사람은 프로포폴을 2mm 정도 추가를 해. 2mm란 얘기는 5cc 중에 2cc를 넣겠다는 거고 그리고 2분마다 1mm씩 조금씩 증량해 가면서 맥시멈 프로포폴 5mm까지를 넣는 걸 목표로 해. 그래도 안 자면 그냥 아예 안 하거나 그냥 할래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고 미다를 넣고 프로포폴을 넣으면 이렇게 안 자는 사람도 안 자는 사람이 진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도 10명 중에 9명은 어쨌든 잔다기보다는 이제 몽롱해지는 거지. 그래서 미다 쓰고 안 돼서 프로포폴까지 쓰면 대부분 되는데 이때는 환자가 주의사항을 잘 지켜왔었을 때만 가능하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하라고 해야 돼. 아니면 집에 가라고 해야 돼. 대충 알 수 있어. 저는 해봤거나 환자가 애초에
자기 수면제 상치로 먹어요. 그리고 자기 프로포폴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자기는 프로포폴하고 케타민하고 미달을 섞어 써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정확하게 용량까지 얘기해줘. 자기 3ml, 2ml, 2ml 넣어야지 잔다. 또는 정말 알코올 중독 환자,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술 많이 먹는 사람 중에 안 자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 언제부터 안 돼요? 안 되는 거 기억이 아니야? 안 나더라고요. 3ml 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편견인데 대부분 이제 성형수술을 많이 한 젊은 여자들이 은근히 그런 경향이 있어. 그리고 뚱뚱하고 몸에 지방도 많아. 지방이 많으면 일단 이런 약재들이 지방에 분포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다시 유리가 돼서 효과는 오래 갈지 뭔지언정 그 심도 자체는 되게 낮은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고 뚱뚱한데 체격이 좋은데 여기 항상 인상이 써 있고 미간에는 걱정이 많아. 어떻게 이런 사람 안 자는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한두 명 중에 다시 또 한두 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기 내시경 할 때 아무리 수면 내시경으로 하더라도 다 기억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100%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안 돼. 그래도 나는 미다 5, 프로포폴 5 넣고 시도까지는 해준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하거나 못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들어가는 거지. 원장님 그러면은 미다 5까지만 넣어보고 안 되면 프로포폴 바로 하시는 거예요? 미다 10까지 넣고 5까지. 5까지. 근데 5 놓고 베릴사인 5거든 대부분. 3만 넣으면 베릴사인이 와. 근데 이제 조금 더 자기를 원하니까 3에서 5까지 넣고 수술하다가 30분 정도 지나면 깨잖아. 근데 다시 1, 1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그때 10까지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리고 10 넣기 전에 끝내야지. 그래서 어시스트랑 손발이 맞는 게 정말 중요해. 뭐 기구 찾아서 이제 찾아 떠나버리면 피곤해. 어느 날 그런 날도 있어. 수초가 없어. 수치야? 꿈에 수초가 없어. 원장님 수초 저희 다 떨어졌는데. 정말.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치가 다 떨어졌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가서 빌려와야겠다. 실크 그래서 발치하고 까만 실크 있잖아. 아, 블랙 실크도 어쩔 수 없이. 블랙 실크 안 되는 건 아닌데. 스프라미드라고 이제 그런 좋은 실밥을 쓰는데 우리는 지금 스프라미드 와 있니? 네. 그거 시켰는데 이제 애들은 당연히 이제 꼬매는 건 스프라미드 꼬맨다라고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너 괜찮니? 네. 안 괜찮아 보이는데. 눈이 풀렸어. 왜 이렇게 늦게? 뜨거운데? 근데 원래 시간 갈수록 그러더라고 정말. 맞아. 다음 날 아파. 뜨거워. 그냥 졸리면서 자면서 네. 그래서 각종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이미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 지금.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산소 포화도, 세츄레이션을 재는 거거든. 원리는 이제 빨간 글씨 그 광전자 장치가 이제 이 손가락이나 이런 데를 지났을 때 산소를 머금고 있는 헤모글로빈과 머금고 있지 않은 헤모글로빈의 그 차이를 인식을 해가지고 재는 거다. 정상적인 사람은 너 근데 아까 왜 70 몇이 나왔지? 왜 그래? 정상적인 사람은 보통 90 뛰면 95에서 99 정도 나와. 95 이하도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호흡
COPD, 만성, 폐쇄성, 풀모너리 디지즈. COPD가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3도 있거든. 92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니셜을 잘 봐야 돼. 자기가 지금 자는 것도 아닌데 수치가 92, 93 됐다고 자고 있네요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환자 화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써있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는 SpO2가 95% 이하여도 정상일 수 있다. SpO2가 97이고 95였다고 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니셜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다 보면 환자가 움직이잖아. 이게 잘 빠져. 그래서 감시장치 때 너무 자주 빠지면 그냥 아예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버려. 그러면 좀 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가끔 기계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울리는 거를 뭐 우리가 93% 이하에 떨어지면 지금 울리게 만들었잖아. 근데 92가 돼도 안 울리는 경우가 있어. 누가 장난쳐서 숫자를 바꿔놓거나 아니면 기계가 오류해서 안 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경고음 장치가 잘 확인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한 명은 수술 기록과 서드를 보면서 계속 감시장치의 숫자를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놓치지 않게 수술 기록지에 기록을 해주는 거. 그런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기록을 하지 않아. 사실 우리도 수술 기록을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기계가 다 저장을 하고 있거든. 시작하고 나서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장치를 켜놓으면 그때 산소 포화도의 변화, ECG의 변화, 호흡, 혈압, 맥박수의 변화를 다 적어놔. 얘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계가 알람이 울리면 왜 알람이 울렸는지에 대한 기록도 다 저장이 돼 있거든. 따올 수가 있어. 한 2, 3주치가 저장이 돼서 사건이 생겼을 때 따올 수 있기는 한데 이걸 기록을 우리가 손으로 쓰는 이유는 그때만이라도 그 수치를 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더블 체크를 한다는 거지. 기계가 울리는 거를 첫 번째 체크, 기계가 안 울렸을 때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체크.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수술 기록을 10분에 한 번씩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환자가 숨을 안 쉰다고 산소 포화도가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적어도 40초, 30초에서 한 40초 전에 숨을 안 쉰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95, 93 빡빡빡빡 떨어지거든. 그때는 진짜 막 뚝뚝 떨어져. 80, 뭐 82까지도 봤어. 우리 너무 늦게 발견,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 산소 포화도만 믿는 것도 무서울 수가 있는 거지. 환자 숫자가 떨어지는 건 진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 버리면 이미 80몇까지 떨어져 있으면 되게 무섭잖아. 숨을 안 쉰 지 오래됐다는 얘기고. 그때 가서 깨우는 약을 넣고 막 깨우려고 해도 안 깨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수술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환자의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봐야 돼. 환자의 배나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으면 이미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야. 그 상태로 잘 보고 있으면 한 3, 40초 뒤에 기계가 울리기 시작해.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깨우다가 다시 숨을 쉬어. 근데 기계는 계속 울려. 3, 40초 동안. 왜냐면 3, 40초 후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환자가 숨을 안 쉬어서 떨어져서 울리는데 우리가 깨워서 가슴과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제 다시 숨을 쉰다. 기계가 환자가 깼거든. 깨웠는데도 계속 깨울 필요는 없지. 배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요거는 이제 non invasive blood pressure라고 해서 우리 여기 대는 거. 요거 2%. 여기가 이 안쪽에 와야 돼. 이 선이. 그리고 이 공기를 주입해주는 이 라인이 밑에서 오는 거야. 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알겠지? 요거 바깥에 빼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팔꿈치로부터 1인치 정도 약간 위에 올라가라는 얘기야. 약간 안쪽에 위로 올리라는 얘기거든.
있거든. 팔꿈치에 있으면 꺾여가지고 나중에 측정이 잘 안 돼. 그래서 약간 꺾여더라도 잘 측정될 수 있게 팔꿈치 위쪽에 대주라는 얘기고, 너무 세게 조이면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게 있고, 너무 헐겁게 조이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또 너무 작은 거, 팔이 두꺼운데 너무 작은 걸 넣으면 꽉 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 혈압보다 높게 측정된다. 낮게 측정되는데. 뭐 아무튼 이 글이 맞겠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 헐겁게, 너무 작게 작은 걸 쓰지 말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사이즈가 지금 한 개만 있나? 네. 왜냐면 수화 안 볼 거기 때문에 한 개만. 손가락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헐거운 정도. 그리고 측정하고 싶을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측정할 수도 있고, 우리는 10분에 한 번씩 할 거니까 타이머를 10분에 한 번씩 울리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거 어떤 사이즈를 정하는 것도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한 사이즈밖에 없으니까 넘어가고, 팔이 심장보다 낮게 있으면 피가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럼 혈압이 높게 측정될 거고, 위로 올려서 측정하면 당연히 낮게 나올 거고, 우리는 근데 누워서 측정하니까 평소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높게 나와. 그럼 무조건 고혈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터벌을 10분에 맞춰서 울리게 하는 거.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어. 우리는 한글로 나와 있고, 오토 스타트에 10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ECG. 원래는 12유도라고 해서 요거 기본 3개 붙이고, 흉곽을 따라서 6개 붙이고, 손발에 붙여서 12개를 붙이거든. 근데 그건 심장의 정확한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3개, 3개만 붙여도 큰 그림은 찾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색깔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원래는 흰, 빨, 검이지. 모르겠으면 RA, LA, LL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 그래서 오른쪽 위에부터 쇄골 아래쪽에 붙여준다. 물론 쇄골 위에 붙여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요게 이제 가슴 흉곽의 움직임으로부터 호흡수로까지 측정해 주려면 이 쇄골 하방으로 한 2cm 정도 하방에다 붙여주라고 하거든. 그리고 뭐 위치는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너무 위쪽에 붙이면 쇄골에 붙여버리면 꿈쩍도 안 해. 호흡수가. 그러면 기계에서 우후 계속 경고등이 울려. 앰니아라고 해서 계속 울리니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약간 아래쪽에 붙여주면 좋다.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쇄골 아래, 그 다음에 갈비뼈 아래쪽. 여기 아래도 어디에도 붙여도 상관없어. 얘는 진짜 상관없어. 그래서 보통 제일 끝에 있는 갈비뼈 부위에다가 붙여주면 돼. 그래서 이걸 붙이면 심장이 뛰는 게 규칙적으로 뛰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빨리 뛰는지 느리게 뛰는지 요거까지 볼 수 있고, 똑바로 뛰는 걸 우리가 발을 정자를 써서 정맥이라고 표현하거든. 정상적인 맥박. 제대로 뛰지 않는 거는 부정맥이라고 표현하는데, 12개를 붙여서 측정을 하면 잘 알 수 있겠지만 3개를 붙여도 간혹 큰 거를 볼 수가 있어. 뭐냐면 2도, 3도 방실 차단하고 ST 엘리베이션 마이알 임팍션, 마이오카디얼 임팍션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거든. 그 심전도에 딱 보여. 보이면 그때는 치료하면 돼. 물론 3도 방실 차단 같은 환자는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고, STMI가 온 사람은 올 수 있어. 아까 신안으로 잠깐 왔던 사람이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 요즘 김 대표도 약간 끼가 있던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할 때 뭐 혈압이 정상이고 우리가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사실 그냥 해도 되는데 환자한테는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진짜 STMI로 딱 보이는 경우에는 멈춰야 돼. 멈추고 환자한테 물어봐야 돼. 심근경색 오신 적이 있냐고. 본인이 몰라.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치료를 일단 멈추는 게 좋아. 의뢰서를 받고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마취약을 넣는데 마취약에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또 환자가 긴장하게 되거나 할 때 심장이 갑자기 팍팍팍 뛰면 심근세포 일부가 죽어 있는데 무리하게 심장받으면 악 하고 오거든. 그리고 재수없게 혈관이 막힌다든지 하면 덤탱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미뤄야 되기 때문에 ECG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그 감시 장치가 되는 거지. ECG, EKG 전부 다 똑같은 얘기야. 독일말, 영국, 뭐 미국말 차이가 있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감시 장치 중에 ETCO2 맞니? 있어요. 맞지. 이거 연습 한번 이따가 나중에 한번 하자. 어차피 당분간 한가할 거니까. 엑스트라 타이달 CO2 내뱉는 숨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지. 숨을 내뱉는 순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기계에서 ETCO2 이렇게 올라가 숫자가 35, 40 이렇게 올라가거든. 숨을 안 쉬면 0 되고 숨을 쉬면 내뱉으면 다시 35, 40 올라가. 숨을 안 쉰 지 5초 지나잖아. 바로 질환해. 빨리 알려줘. 그치. 산소 포화도 3, 40초 걸리거든. 간혹 1분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는 내뱉는 순간 이산화탄소를 바로 측정해버리기 때문에 숨을 안 쉬어버리면 바로 질환해. 우리는 언제 달 거냐면 약을 한 3, 4ml 넣어놓고 나 안 짜요, 안 짜. 약을 더 넣고 나 안 짜요. 약을 더 넣고 그러다 진짜 자. 그러서 환자분 일어나세요. 네네네. 다시 또 자. 또 숨을 안 쉬어. 또 깨워. 뭐 하려고 그러면 깨워야 돼. 귀찮잖아. 산소 포화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만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꽂아버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산소를 같이 줘버려. 그러면 안 쉬는 순간 푹 쳐서 진료할 수 있어. 이 사람 SpO2는 두려움이 있어. 바로 안 쉬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진료하면서도 그것만 신경 쓰게 되는데 ETCO2는 바로 질환해버리니까 깨우면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좋은데 비싸. 요 장비인데 330만원? 요거 이 장비가 330이면 얘도 330 거의 2배야. 그러니까 똑같아. 저거를 추가로 끼냐 안 끼냐가 가격이 2배가 돼버려. 되게 비싼 장치야. 그래서 화가 나. 저희도 있어요? 그럼? 있다며. 아니 근데 이거 코 이거 먹었어. 코 얘기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저거스. 이거는 있는 저 이게 지금 내가 안 보이거든. 저희 근데 옵션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엔투에서 그래서 거니까. 요 장비를 따로 샀거든. 너도 썼어요?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돼. 젊으신 분? 나이 엔투 그 할아버지 아저씨. 회장님 전화해. 돈은 보냈거든. 그래요? 네. 근데 뭐 1월 달까지 뭐 코로나 때 수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원래 이걸 사려고 했다가 네. 이게 지금 안 들어온대 1월 달까지. 아.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다른 모델을 산 거고 네. ETCO2를 따로 샀어.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부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 기계가 기계가 또 따로 있어. 아, 진짜요?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기계가 그래서 자영 메디칼 이게 전화해서 ETCO2 보내달라고 해. 아직 안 왔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저거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 비싸니까 잘 안 쓰게 되고. 우리 라인 잡기 전에 환자한테 아 해보세요 하고 전신건강 체크하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ASA라고 해서 미국 모시기에서 1, 2, 3, 4, 5 등급 나눴는데 우리는 1, 2급까지만 할 거고 3급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3급은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실제로 하지. 말만 안 한다고 하는 거고. 왜냐면 아까 온 사람도 다 있거든. 심근경색과 뇌졸중 기항력이 있는 사람, 심장이 죽어 있거나 뇌 일부가 죽어 있는 사람. ECG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환자도 알아. 이미 자기 쓰러졌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아스피린이나 로우물플라, 웨이트, 헤파린, 와파린 그런 걸 먹고 있고 피가 잘 안 멈추는 사람이지 쉽게 말해서. 근데 오히려 피가 안 멈추는 사람은 좀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어쨌든 멈추긴 하거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심부전, COPD, 숨 안 쉬고 일단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좀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ASA에서 3급은 160에 95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누워서 측정하다 보니까 조금 높게 나와. 15 정도 높게 나오더라고 평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아느냐면 180에 저 기계상 180에 95가 넘어가면 안 해. 얘기할 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180에 100인지 90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어쨌든 수축기 혈압이 180이 넘어가면 일단은 못할 수 있는 거 환자한테 얘기해. 다만 진정제가 들어가고 나면 다시 20 정도가 떨어져. 그래서 180인 사람도 160 정도가 될 거고 실제로 앉아서 쟀었을 때는 140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야. 누워서 재니까 높게 나와서 요 ASA 상급이면 160에 95인데 우리가 실제로 잴 때는 180에 한 95까지는 한다 이렇게 보면 돼. 2급까지는 웬만하면 한다. 천식이 있는 사람은 치료하다 천식이 오면 저기에 보면 응급 피트가 있어. 원장실에 보면 커피 내려보는 거 옆에 공구통에 보면 천식에 쓰는 알부테롤, 살부타몰 그 기관지 흡입제가 있거든. 천식 급하게 오면 쌕쌕거리는 소리 나면 그거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면 돼. 그래서 2급 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 간질 환자도 2급인데 간질이 뭔지 아니? 본 적 있어? TV에서 드라마에서 고등학교 때 아 있어. 같은 분이가 갑자기 벌 쓰고 있는데 쓰러졌어. 같은 분. 거품 먹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고개 돌려. 오, 맞아.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인데 체험에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묶거나 보호를 해줘야 돼. 다리 쪽에 이제 너무 어설프게 잡으면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질이 오면 떨어지지 않게만 잡아주고 거품이 나오면 석션을 해주면 좋고 안 해더라도 고개를 옆으로 좀 돌려주면 되고 입안에 기구들 다 빼야 되고 그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라인 잡기 전에 금식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동의서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주의사항 다시 한번 설명을 미리 해야 되겠지. 그리고 요거 기도평가 기억나? 아 해보세요 해서 목젖이 많이 그림이 있잖아. 그 차트에 많이 보이면 1, 중간에 보이면 2, 보일 때마다 하면 3, 안 보이면 4 거기 체크를 해줘. 그래서 거기가 3, 4 이렇게 표시된 사람은 미다졸람을 많이 안 써.
어쨌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주고 술 후에 퇴원을 언제 할 거냐 그러면 귀가 기준표인데 저때 설명을 대충 하긴 했는데 어쨌든 산소 포화도랑 맥박이 원래 처음 상태랑 똑같아지면 귀가 기준표는 원래 90% 이상 정상으로 돌아오면 집에 간다라고 하는데 산소 포화도가 100인 사람이 90%면 90인데 산소 포화도 90인 사람은 어떻게 집에 보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1, 2 정도는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거의 정상에 비슷하게 되면 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안 개운하고 문제가 생기면 119를 불러야 되고 그런 얘기지. 말란 파티 그리고 기도평가 1, 2, 3, 4 금식은 보통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났었을 때는 우리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오라고 하거든. 그러면 금식하고 오가는데 1시간 정도 쓰고 준비하고 하는데 또다시 3, 40분 쓰고 하면 대충 6시간이 돼서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얘기한 거고 물은 2시간 전까지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 기준에서 얘기를 해주면 돼. 금식은 4시간 정도만 하고 오라고 하면 돼. 많이 먹으면 8시간까지 금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적당히 가벼운 거는 4시간에서 6시간까지. 동의서 이거 저번에 다 얘기했었지.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정주진정법하에 치과치료,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면 될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자는 게 아니다. 야, 글이 없어. 자는 게 아니다라는 거 왜 빠뜨렸지? 자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간혹 필요시에는 치료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옛날 동의서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졌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하다가 안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안 하냐면 환자가 비협조적으로 오거나 또는 컨트롤이 안 됐을 때 또는 응급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원래 동의서에 있어. 우리 거에 있나? 네. 우리 거기 동의서에 있지. 이거는 주의사항. 약속 잡고 갈 때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4시간에서 6시간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 안 하고 와도 돼. 대신에 약을 많이 안 써. 옷을 편안하게 입고 오라고 해야 돼. 이거 라인 잡으려고 올리는데 안 올라갈 수 있고 혈압 측정하는데 너무 두꺼우면 잘 인식을 못해. 감기 걸리면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와달라. 그리고 당일날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돼.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걸 권장드려. 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원래 귀가 기준은 진정법 시행 전 의식 수준의 90% 이상의 산소포화도, 수축기 혈압이 20mmH 정도 이내의 변화가 있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고 숨 쉬는 것과 기침이 가능하다면 집에 가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너무 느슨해. 산소포화도가 90 말이 안 돼. 그래서
초반과 비슷한 수준 1, 2 정도의 차이까지 그때 집에 보낸다. 퇴실 기준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표가 있는데 그냥 다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되고 산소 포화도만 초반과 똑같은 거 또는 1, 2 정도 낮은 거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면 돼. 그리고 집에 갈 때 한 번 더 확인할 건 뭐냐면 숨 잘 쉬는지 산소 포화도, 혈압, 맥박 정상인지 통증이나 오심, 구토가 없는지 주의사항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고 보호자 동반 여부 확인해야 되고 치과 치료와 관련된 이상 반응이 없는지 알러지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지혈이 안 돼서 밤사이 고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돼. 여분의 것을 많이 챙겨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끝났어. 의식과 호흡이 없고 자극에 대해 반응이 없어. SpO2가 90 이하야.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어. 그러면 바로 119를 부르는 게 좋다. 나 아직 그런 적은 없었어. 근데 원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록지라고 있는데 의식 평가를 해. 근데 그걸 하는 건 현실상 거의 의미가 없더라고. 이거 만들어 놨거든. 만들어 놨다가 산소 포화도만 올라가면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고 있고 우리도 안 할 거야. 진정법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이거지. 완전히 전신마취 아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하고 복장 가볍게 보호자 동반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캔슬과 딜레이는 병원에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좀 미리 알려달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진정법보다 더 좋은 진정법은 비약물적 진정법이라는 거야. 약을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이아트로 세데이션인데 환자가 나를 믿고 의사를 믿고 병원을 믿고 직원을 믿으면 긴장감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약도 줄일 수가 있고 심지어 약물 없이도 아무리 겁에 떨던 사람들도 그리고 현명한 위생사는 마취 동안 불안해하는 환자의 몸에 힘을 뺄 수 있게 조언을 해주고 손과 몸을 어루만져주기도 한다. 근데 요새는 이거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마. 깜빡 날 수 있고. 근데 가끔 이제 손을 이제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는 손잡지 말고 근데 좀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자들 중에 되게 많아. 음. 맞아. 되게 많아. 치료하는 중 하는 동안에. 계속 잡아. 뜨거운데. 난방을 빠지나. 이렇게 되나요?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참. 네. 환자는 의사보다 진료팀, 어시스턴트 더 무서움을 표현하고 데스크에 더 무서움을 표현하거든. 이거를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해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주는 게 더 효과적인 진정법이 될 수 있는 거지. 말로 오랄 세데이션 힘 빼라고 얘기해주고 불안이 감소되면 통증도 감소된다. 또 마취할 때 숨을 멈추고 있다면 더 몸이 경직될 수 있거든요. 심호흡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핸드피스 소음 때문에 너무 긴장되는 사람은 뭐 귀마개 해봤는데 안 돼. 말이 안 돼. 해보세요가 안 들려. 노이즈 캔슬링 했는데 이거 개소리야.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대신에 음악을 부드럽게 좀 틀어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소아치과 같은 경우에는 텔쇼두라고 알지? 말하고 보여주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거울 한번 대볼게 이거 거울이야 보는 거 말하고 보여주고 뭐가 보이니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행동인데 어른한테도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어. 도움이 돼.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지 안 걱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딱 보면 주먹이면 뭐 다 알지.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다리가 쭉 펴져 있고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긴장 풀라고 어깨 힘 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숨 쉬는 방법을 환자한테 교육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게 논문에 나온 얘기야. 이렇게 했더니 긴장도가 어느 정도 감소했다더라. 이게 있었거든. 심호흡하는 방법이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숨을 5초간 참은 다음에 내보내는 거. 잠 안 올 때 유고해도 잠 좀 자라. 해파리 쓰면 뭐 그런 수면법이 있어. 그 뭐지? 10초에 걸쳐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숨을 힘들어. 천천히 들여 생각하다 자. 맞아. 그 생각하다. 그리고 한 30초인가 30초가 아니고 한 20초인가 숨을 참았다가 10초에 걸쳐서 밴딩 건가? 하여튼 뭐 그런 호흡법이 있거든. 그런 거 하면 잠이 잘 와. 이게 우리 몸에 미주신경 같은 무슨 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긴장도가 뚝 떨어지고 잠이 오게 하는 호흡법이거든. 근데 이게 진정법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잠안 왔대. 저거 했어. 뭐 며칠 참 힘드니까 일단 천천히 들여 마시고 5초간 쉬었다가 다시 뱉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도움이 돼. 어느 환자한테 특히 도움이 되냐면 젊은 여자 중에 숨 쉬는 경우 본 적 없니? 있어요. 그래 쓰러지는 사람 본 적 없어? 있어요. 과호흡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종이컵으로 코를 아, 막아주면 봉지. 봉지도 괜찮고 종이컵 같은 걸로 봉지 찾아와야 돼. 귀찮으니까. 드라마에 실제로 치과에도 있어. 네. 그래서 터널한 거 찍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두개골 깨져서 죽은 사람도 실제로 있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막 하는 사람들한테는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5초간 참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요게 이렇게 한 1분 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는 논문 보고가 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완에 도움이 된다. 바이오 피드백. 이건 뭐냐면 이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거든. 모니터를 보고 저거는 심장 뛰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높아졌는데 숨을 천천히 쉬시고 한번 보시면은 저 숫자가 떨어지면 긴장도 감소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방법. 혈감작은 이제 자주 내원하면 없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호흡법 정도 그리고 음악을 조금 진정시키는 음악을 틀어주는 거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 그 정도 그리고 말로 긴장을 풀라고 그리고 어깨 정도 두드려주는 건 괜찮을 수 있죠. 어깨에 힘 빼보세요 하면 뺄 수 있거든. 그 정도 내가 볼 때 이게 더 중요하다.